자, 이번에 올릴 거는 1-2단원이죠. 이제 수필 작품이고, 이제 두 작품 정도가 남았어. 하나는 수필이고, 하나는 이제 그 읽기 자료고, 다른 말로 우리가 독서 영역이라고 부르지, 비문학 영역.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는 녀석의 일반적인 특성은 우리 앞에서 상기 수업할 때는 설명을 해드렸지, 그치?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신변 잡기적 소재를 사용하며 무형식 형식을 지니고 있다. 작가의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개성. 기억나시죠?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시험 문제화 시킨다면 첫 번째로는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써보자. 표현상 특징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소재에 대한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지문을 정리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도대체 뭐 때문에 당신이 뭐 남을 더 사랑하는가를 얘기를 말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질문 바로 갑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 부분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만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고 있지. 일단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당신이라고 하는 뭘 설정했다? 청자를 설정했죠? 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함으로써 마치 옆에서 말해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의도한 거지? 친근감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게다가 엽서를 띄웁니다 라고 말했잖아. 그럼 우리가 엽서 속에서 쓰는 글을 보고 무슨 글이라고 부르거든? 편지글이라고 부르지. 오케이? 편지글의 형식을 띄고 있다. 이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마찬가지로 편집글 형식이라는 스타일도 이 친근감이라고 하는 효과를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비교 대상이 사람이었구나.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 바람과 서리를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온 곳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자, 누가요? 글자 작가가요. 작가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경험을 쓰는 게 바로 수필의 특성이었습니다. 그치? 어디가 있다고요? 소광리 소나무 숲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뭘 느끼고 있다고요?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 놀라운 거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넓은, 이렇게 그리고 단단한 소나무 숲을 만들어냈구나.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의 세모 좀 쳐놓을래? 여기서 느끼는 이 경이로움이라는 것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들과 달리 소나무잖아. 그러면 차이점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걸 보고 경이롭다고 말한 거고요.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뭐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자, 소나무의 특성이 뭐라고요? 신발 한 켤레 정도의 토지만을 가지고도 저렇게 큰 나무를 만들어내고 숲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다는 얘기야?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 두 개를 대조시키고 싶었던 거잖아. 소나무 숲에서 놀라움을 느꼈어. 왜? 사람은 이렇게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데 선생님 닌텐도 스위치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 여러 번 했잖아, 그치? 아직도 못 샀다? 참고로. 아무튼 그런데 소나무는 요만큼의 땅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야,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뿌리가 더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알고 있지? 근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니까.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강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다. 무슨 법? 어이, 무슨 법? 같대잖아. 저 진짜 어제 같이처럼 마치 뜻이 있냐? 뭐예요? 직유법. 그렇지? 직유법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소나무를 보고 자신의 엄한 스승 같다고 직유법으로 표현했고요. 소나무는
적게 소유했지만 그 누구 무엇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반대로 인간은 많은 것을 가지지만 정작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내주는 것은 없다. 되셨습니까? 계속 가봅니다.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고 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네요. 진짜로 내란 얘기가 아니고요. 삥 뜨는 거 아니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교훈을 얻는다 그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서울에서는 별이나 소나무보다 훨씬 덜한 것을 보면서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치르고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별과 소나무는 작가가 뭐하는? 긍정적으로 여기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우리는 물 하나를 마셔도 막 500원, 600원 주고 사 마셔야 되잖아, 그치? 근데 자연이라는 곳에서 맑고 깨끗한 곳에 자연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딱히 가치를 지지는 않을 거야, 그치? 자, 언젠가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궁의 기본 궁제, 궁의 스타일을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막상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왔었는데 그런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는 200만 재, 재가 무슨 뜻이야? 한 그루 대신 한 재라는 단어를 쓰지, 그치? 한 재, 200만 재, 11톤 트럭 500대라고 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경복궁 하나 복원하는데 2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신식해야 된다고. 그치, 뭐예요? 자, 경복궁의 복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소나무가 말도 안 되는 양이 희생당하고 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비판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이건. 그치? 자연이라는 소나무라는 존재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되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개뿔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배버리지 않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보관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나무 한 그루가 막 100년, 500년 아니니까 우리는 몇백만 년을 베어서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뭐하다?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안 어렵습니다. 됐죠? 할만하죠?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어찌 소나무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뭐예요? 파란펜 들었어? 자,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고려하지 않아. 단순히 소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게 더 있을 거라는 거지.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인식의 확대라고 부르는 거지. 오케이? 국형쌤은 스위치를 갖고 싶어 해. 근데 국형쌤이 그것만 가지고 싶어 할까? 아니죠. 선생님은 수없이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소유하고 싶어 하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있잖아. 그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것을 어떤 인류에게까지 퍼뜨렸으므로 인식의 확대라고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거야. 파란색 써주시면 지금 중요한 거야.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특별한 어떤 업종을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했었잖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스키장, 오케이? 그리고 스키 점프대 이런 것들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산을 깎아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 다 베버렸잖아. 싹 베버리고 그 자리에 경기장 만들었지. 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안 쓰잖아. 이거야. 인간이 한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이 스포츠 경기라는 게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자연을 회복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생활이 생각합니다. 오케이. 지구의 유일한 생산자는 누구다? 식물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잘 봐.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이죠. 오케이? vs 동물은 소비자이며 특히 인간은 베스트 소비자야. 최고의 소비자야. 자, 생산자인 식물과 소비자인 동물,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소비자인 인간, 이 두 개를 또 뭐 했어? 대비시켰잖아. 대비점이 나오면 항상 뭐가 된다? 출제 포인트가 된다. 누차 말씀드렸지? 또 체크할 만한 구절이 나왔어.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말이잖아. 얘들아, 우리는 원유 생산시설이라고 말을 해. 근데 그 원유가 인간이 만든 거야? 아니지. 파낸 거지, 그냥. 원래는 거기 있었다고. 지구가 만든 거라고요. 되셨죠? 밑에 이런 말을 하잖아.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을 생산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인간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생산이 아니야. 우리는 소비하고 있는 거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봐봐.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산, 소비의 객체로 전락해버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원래는 소비의 주체라고 했잖아. 소비의 주체는 뭐야?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그걸 썼어. 그게 소비의 주체야, 그렇지? 근데 소비의 객체는 뭐야? 오히려 인간이 오히려 소비되는 대상이 돼버렸다고. 됐나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회에서만큼 분명히 부각되는 것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오케이? 자연이 이만큼 펼쳐져 있어. 아, 이 부분이면 임야가 몇 헥타르니까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나무는 몇 그루고 그러므로 이 녀석은 종이 몇만 톤을 만들 수 있으며 경제학적 가치는 얼마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자연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 베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 위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 말하지 않고도 당연히 안 지키는 것. 그루터기가 뭔지 알고 있죠? 나무가 거대하면 베어나고 나면 밑동만 이렇게 넓게 남잖아. 근데 그 위에 올라가지 않는데요. 오케이? 그 이유는 뭐라고?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여움이잖아. 나 죽인 거잖아 지금 방금. 그렇지? 그 기운이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혹시 그거 알고 있나? 그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베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일반적인 소나무가 아니라 혹시 금강소나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금강소나무. 왜 이름이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오케이? 참고로 그 소나무는 1년에 1mm, 2mm 자란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무의 라인테가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완전 단단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금강소나무는 국내에 그렇게 자라지도 않아.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래.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어디 많이 쓰냐? 왜 우리 궁전의 메인 현판 이런 데 있지. 뒤틀리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만들 때 쓰거든. 그래서 그 녀석은 나무를 벨 때 심지어 뭐도 하냐면 소나무한테 제사도 올려요.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잖아. 이렇게 나무가 금강소나무가 이게 막 이 정도 두께인데 막 10년 자란 거야. 이런 느낌. 100년 자란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럼 나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사상 펼쳐놔. 제사상 펼쳐놓고 홍동백사를 막 펼쳐놓고 뭐 하는 줄 알아? 옆에서 쫙 펼친 다음에 손 앞에서 이걸 읽는 거야. 어명이요 하면서 얘기해. 너 죽어야 되는데 네가 괜히 쓸데없이 죽은 게 아니고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베어져야 돼. 이렇게 해서 나무의 위령제를 지낸 다음에 베어내고 되게 조심스럽게 관리해서 FM으로는 원래는 한 15년 정도까지도 관리를 한대요. 베고 바로 쓰는 게 아니래요. 베어된 나무는 아직도 습기가 남아있잖아. 뒤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나무를 관리할 때 이 통나무를 그냥 소금물에 1년 동안 담가 놓는 거야. 소금물에다가 1년 동안 담가 놨어. 그러면 다음 1년 동안은 뭐 하는 거야? 그늘에다 말리는 거야. 1년 동안 또 그러면 넣어놓고 말리고, 그럼 넣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애가 수축과 팽창을 집속하면서 결론적으로 꽉 조여지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걸 베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광화문 이런 글자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장난 아니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참고로 우리 그 광화문 근데 현판 뒤틀린 거 알아? 지금 금 갔어. 그래가지고 그 현판 만든 사람 구속됐어. 선생님 잘못 만들었다고 구속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 미친 금강소나무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국가관리 대상이라는 거 알겠지? 느낌 아시겠지? 그러면 배거나 이럴 때 국가적에서 관리를 하고 기록을 하겠잖아. 굉장히 귀한 자재야. 비쌀까 안 비쌀까? 완전 비싸겠지. 그래서 그 장인이라는 새끼가 금강소나무를 빼돌렸어요. 그 자재를 빼돌리고 다른 단단한 소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다 강호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친 현판은 뒤틀리거나 깨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광화문 현판이 깨졌어. 지금 뉴스에 나왔었잖아. 광화문 글자가 이렇게 쩍 하고 갈라버린 거야. 뭐야, 금강소나무가 아니란 뜻이지. 그래서 조사를 들어가 봤더니 또 빼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세상에 이럴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죠? 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아무튼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에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럼 가보자. 여기서 말하는 산천의 아우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자연을 해치는 인간의 잔혹성을 말하는 거겠지? 그걸 보고 아우성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쵸? 무슨 법? 의법. 표현상 뜻은 계속 잡아야 됩니다, 그죠?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성을 입고 온 혈육 같은 나무라고 했죠. 봐봐. 지금 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말처럼 이라고 했고, 그리고 너와 나를 합해서 뭐라고 불렀어? 우리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 보이시지? 오케이? 지금 이 장면도 뭘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뭐라고? 의법.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금줄이라는 거 들어본 적은 있음? 요즘엔 안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쳐놓지. 오,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과학적인데 미신 같은 거야. 새로 아기를 낳은 집에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병균이나 이런 데 취약하잖아. 근데 바깥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오, 애기예요. 나 한번 보러 갈래. 나 한번 만져볼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집 주위에다가 새끼줄로 이렇게 쫙쫙 꼬아가지고 오케이? 요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딴 사람 오지 마세요. 알겠지?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아기를 병원균으로 지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이제 미신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를 지녔지. 그래서 그 금줄에다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빨간색 고추 있잖아. 그거 꼽아놓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수출 꽂아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때 술, 고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뭔가 살균 작용이라든지 정화 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꼽아놨다고 해요. 참 어른들도 일부러 알고 한 건 아닌데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거지? 자, 아무튼 그때 소나무 솔방울을 꼽아놨다는 얘기. 또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관은 소나무로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솔반함뿐만이 아닙니다. 솔빛,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네요. 더구나 소나무는 고고한 절개라는 뜻이죠. 절개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죠. 금강송의 고든 둥치뿐만이 아니라 암석지에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알고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놓고 있었죠. 오케이? 자, 뭐예요? 소나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밀접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내용들로 쫙 태워놓은 겁니다. 그죠? 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아까 제목이 뭐였어?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였잖아. 사람보다 나무를 더 좋아한다고. 그럼 소나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정신적 기둥이고 우리의 정서이며 우리의 지조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제3의 속성을 뭐 했어요? 열거 해놓았죠. 그쵸? 네? 정신적 지주 또 우리의 지조나 등등등등.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건 소나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케이? 소나무가 어떻다고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나무를 틔워내고 싹을 틔워내고 목숨을 이어가죠.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에서만 놓은 소나무를 생각했네요. 남산의 소나무가 더 이상 이제는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일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것도 또 인용인데요. 자, 지금 밑에 해설에 이렇게 써져 있지 않니?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글쓰기란 말 보이니?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어디서 봤었죠?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고 혈육 같은 나무라고 했던 네 번째 줄 부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중요한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 단원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거는. 글이라는 것이 단순히 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글 쓴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좀 딴소리지만 이거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 소나무, 남산에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을 그렇게 많이 만든대요. 근데 보통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기 때문이래. 혹시 너희들 집에 혹시 난 키우는 사람 있음? 난. 선생님이 이제 난을 키운 적이 있었어.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자, 아무튼 슬픈 일인데. 난이 어느 날 선생님 집에서 이제 키운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꽃을 피우는 거야. 그런데 꽃의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얘들아, 그 페브리즈 있지? 페브리즈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향기라고 해도 인공적인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난의 꽃향기는 진짜 집에 퇴근하고 딱 문을 열자마자 그 난꽃 향기가 팍 하고 내 코를 찌르는데 막 자극적이고 세고 그런 향기가 아니라 은은해가지고 되게 멋진 향기 있잖아. 옛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좋아했구나. 그걸 느끼면서 한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꽃이 지더라고. 참고로 그때 그 일주일의 향기를 맡을 수만 있다면 선생님 페브리즈 안 사면 한 1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 정도 레벨로 좋았어.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럼 나의 꽃을 최대한 많이 피울 수 있는 게 나에게 어떤 좋은 거잖아. 인터넷에 막 찾아봤다? 젠장. 나의 꽃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얘들아, 꽃을 피우면은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수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이 물이 너무 안 오거나 막 바람이 참고로 나는 통풍이랑 그다음에 그늘 이런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 물론 적정한 물. 근데 선생님이 매일같이 오늘은 몇 도고 습도는 어느 상태니까 물은 어느 정도 그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단 말이야. 그냥 방치해놨더니 애가 나 이러다 죽나 봐. 꽃을 준비해야겠어. 그래서 꽃을 딱 튀었단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다음부터 또 문제가 뭐였냐면 꽃 냄새가 너무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관심을 가지면 꽃을 안 피운다는 거야. 살만하면 안 피우는 거지.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피운 거라며. 그래서 선생님이 안 주려고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또 자꾸 물을 주게 되고 괜히 통풍 한번 되라고 바깥에 문도 한번 다 열었다가 닫고 막 이런 일을 했더니 잘 안 피우다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꽃 한번 피우고 또 관심 시들했을 때 꽃 한번 피우고 선생님 겨울에 밖에 내놓고 그냥 까먹어 버려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이런 슬픈 전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의 솔방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기가 죽음을 예감했을 때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솔방울을 이렇게 많이 피운대요. 슬픈 얘기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어디를 있다 말았지? 오케이. 자,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앙담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디의 소나무라고요? 사례죠. 남산 위의 저 소나무. 내국가에 등장하는 그 소나무죠. 그죠? 남산 소나무들이 솔방울을 틔우고 있고 게다가 그 솔방울이 땅에 내려서서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 땅마저 황폐한 거잖아. 뭐예요? 인간 무용이지. 황폐성. 이것들을 고발하고 싶은 거잖아. 오케이? 우리가 남산에서 소나무들이 살만한 환경이었다면 매연도 좀 적어야 될 것이고 적절한 일조량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쓰레기 안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죽겠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근데 그 솔방울을 떨어뜨려도 그 솔방울이 자라날 땅조차 없다고. 그거 누가 한 거야? 인간이 한 거잖아. 그죠?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렵수가 침습, 그러니까 파고드는 거죠. 그 틈을.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나무들이 쳐들어와 나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이죠.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소나무가 이것도 문제인데 침엽수나 이런 것들을 잠깐만 소나무는 소나무가 침엽수잖아. 화렵수지 그치? 화렵수. 화렵수에 침습이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소나무가 이렇대라고 말하고 싶어서 쓴 말은 아닌 거 아니야. 다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지? 여기 담겨있는 의미 그건 뭔데? 인간 사회 특유의 어떤 경쟁 사회의 모습이지. 이것도 뭐인 거야? 비인간적인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 황폐성, 그리고 경쟁, 그러니까 경쟁한다는 거 뭐야? 비인간적인 거잖아. 오케이? 이런 모습이 뭐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자연의 소나무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 감 잡혔지? 자, 그러면 이때쯤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작품의 중심 소재가 뭐였던 거야? 소나무야. 그럼 우리는 소나무를 보면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지주와 절개, 선비정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근데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틀을 보여주는 거야?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온 거지. 소나무를 보면 인간 문명을 비판하고 싶어져. 이건 이 작가의 개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마무리하고 읽어봅시다. 척박학통을 아무튼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뻔뻔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온 아이처럼 산을 내려왔습니다. 뭐 했다고요? 반성했다고요. 꾸중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했죠.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여기 상호작용 고려학을 쓰기 세 번째 포인트 보이십니까? 또 마킹해야겠다. 지금 세 번째 나왔다. 뭐예요? 글 안에서 우리 글쓴이가 의도하는 어떤 독자들의 반응을 유도한 장면들이 있는 거야. 그치?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해했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은. 그죠? 사랑해야 되고 신뢰해야 돼요. 뭐예요? 인간 사회의 황폐성과 비인간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뭐라고요? 대상에 대한 사랑과 대상에 대한 신뢰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오케이?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건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뭐예요? 즉 인간 스스로가 지금 이거 맨 마지막 말 의미 판단해보자. 쇠로 도끼를 만드는 상황이 되자 나무가 두려워했는데 뭐라고 했어? 우리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었지. 뭐예요? 그래서 쇠로와 도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과 문명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나무와 자루는 자연이며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사랑과 신뢰, 연대잖아. 자루가 되어주는 거야. 같이 있어주는 거잖아. 그치? 이런 가치들을 말하는 거야. 즉 아무리 얘가 잘나도 이거 없으면 못 쓴다라고 말한 거지.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잘나도 자연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중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 감 잡히시나요? 이렇게 해서 대립적 소재 관계 또 파악했네요. 이것도 중요한 장면이죠? 네. 맞아요. 여기까지예요.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핵심 정리의 4번 잠깐만 보면 방금 했던 얘기 표로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 아우 땀. 자, 나무는 인간이고 쇠는 폭력이고 자루는 폭력수단이다. 즉 자루 없는 쇠도끼가 폭력을 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문명의 폭력을 휘두르는 자루, 즉 도구가 되지 않으면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 없는 것이지. 즉 인간의 비인간적인 요소들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작품이야. 됐죠? 자, 이 작품의 주제 어쨌든 무슨 얘기라고요?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학습 활동 보고 이제 마지막 쉬는 시간 한번 해보자고요. 네, 학습 활동 갑니다. 50페이지예요. 1번 필자가 글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서 소통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필자의 깨달음을 정리해보지. 지금 이 작품은 계속해서 장면마다 계속 깨달음이 나왔었지, 그치?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요. 첫 번째, 얘들아 이제 밑줄 치면서 하자.
신발 한 켤레. 이 장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신발 한 켤레에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오른쪽에 그냥 밑줄 치라고요. 많은 것을 소비만 하고 무엇 하나 이뤄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함. 신발 장면. 오케이,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해놓자. 두 번째, 경복궁 장면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폭력을 반성했죠? 네. 세 번째, 삼판 일을 하는 사람들 불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인간의 폭력적 소비 행태. 마지막,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 장면에서는 무슨 얘기?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소나무 솔방울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생할 수 있었다며. 오케이? 소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2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글을 통해서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일단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보자. 남산의 소나무가 처한 상황과 솔방울의 의미를 파악해보자면 폭이나 체념, 아카시아 화력수의 침습이 침입과 습격이잖아, 그치? 응? 척박한 땅 등과 같이 소나무가 처한 상황, 오른쪽 위야 뭐예요? 밑줄 쳐놔봐. 문명에 고립되고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에 매몰려 있다. 됐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솔방울을 쥐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치? 솔방울을 들고 내려왔다고 했고 뭐라고요? 소생의 저력과 희망이야. 저력과 희망이야.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소나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며. 작가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인데? 밑줄 시작. 현대 문명 속에서 문명의 폭력을 묵묵하게 견뎌내는 사람. 찾고 있어? 밑줄 지금 신나게 치고 있어야 돼, 그치? 저기 방금 이거 여기고 여기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뭔데? 무한 경쟁의 척박한 상황이지만 솔방울처럼 희망을 품고 저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 됐습니까? 실은 이 작품은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 안에 담고 있어, 그치? 인간의 문명에 대한 비판 얘기도 담고 있고 소나무의 특성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그 와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즉 우리의 교훈도 담고 있었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배경 지식과 자료를 활용해서 이 작품의 글이 쓰여졌습니다. 200년, 300년, 500년 이런 얘기 배경 지식 맞잖아, 그치? 또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의 양이라든가 금줄 이야기,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의 설화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 배경 지식 덕분에 이 글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었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거야, 맞죠? 오케이? 자, 키워드들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으로 가볼게요.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인간의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 그치? 인간 중심적. 금줄 이야기를 통해서는 인간과 소나무가 그만큼 삶에서 가까운 존재였다는 걸 확인했고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의 설화를 통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소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4번 보기를 참고해서 쓰기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사고작용의 경우를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또 4번 문제만 하면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아. 가자. 쓰기는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글은 필자와 독자가 만나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필자는 글을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글의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는데 필자는 대화하는 자로서 자신이 글의 존재함을 알리고 독자를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을 읽으면서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구절을 막히는 장면들을 기억해보면 그 녀석들의 공통점은 내 얘기,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글쓴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함께 권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장면들이었다는 게 공통점임을 느꼈을 거야, 그치? 필자가 독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자신이 독자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필자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정리는 되셨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글쓰기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독자들과의 소통을 의도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작품에서 당신은 누구라고요? 불특정 다수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두 번째,
다음과 같이 당신에게 보내는 엽서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면서 얻고 있는 효과는 뭔데? 당신이 당신을 뭐 당신의 말 당신이 뭐 진정 사랑하는 것 당신은 뭐하고 있을 거다 뭐예요? 독자를 당신이라고 지칭했다가 뭐라고 했어? 친근감을 유발한다고 했다고 기억나시죠? 이걸 얘기하면서 엽서 형식을 통해서 거리를 좁힘으로써 얘들아 거리를 좁힌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거리를 좁힌다는 것은 대상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독자가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지닌다. 되셨죠? 네. 참고로 이런 식의 글을 보고 뭐라고 한다? 서간체. 얘들아 서간이라는 게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간체라는 건 편집글의 스타일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지, 그치? 체가 스타일이니까. 서간체 수필이라고 부른다. 선생님, 수필은 꼭 편지처럼 써야 되나요? 아니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그래서 편지처럼 쓰고 싶으면 편지처럼, 일기처럼 쓰고 싶으면 일기처럼, 청기문처럼 쓰고 싶으면 청기문처럼 만들어라고 했었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특성을 뭐라고 한다고? 땡땡땡 땡땡?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했었지. 다 가르쳐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3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다? 두 번째 줄.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 그래서 다음 줄. 공감대를 넓혀 필자와 독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됐습니까? 자,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힘 펼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같이 하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단원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마지막 쉬는 시간 한 번만 하고 이제는 진짜 이제 마지막 글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로 예상되는 마지막 작품이니까 요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지금 페이지가 꼴랑 3개밖에 안 될 거야, 그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봅시다. 고생하셨어요. 자, 시험할게요.